아 오케이 이건 진짜 안전하다 라고 하고 출시를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사지가 매우 짧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미리 알고 있었나? 왜 그러지? 이게 딱 한 명, 프랜시스 올덤 켈시라는 양리학자 덕분인데.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뭐죠? 이제는 우리가 다 애아빠가 됐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혹시 어땠습니까? 아내분들 입덧. 해리는 먹덧이었어요. 여기는 입덧 진짜 심했어요. 여기 진짜 심했지. 끝까지 거의 했잖아. 10개월 동안 계속 끝까지 있어서 끝까지 했지. 디클렉틴이라는 입덧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했어요. FDA 클래스 A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안전한 이게 약이네요. 항히스타민 계통의 약이고 그건 아주 강하진 않겠네요. 근데 엄청 졸려했어요. 왜냐면 이게 중추신경계 들어가는 것만 옛날에 나온 약이라서 임산부한테 실험을 해봤거든요. 진실이도 첫째 때는 좀 심했거든요. 집에서 토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입덧 심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 고생이 장난 아닌데. 맞아. 장난 아니에요. 저희 첫째랑 동갑이는 둘째 임신하신 분 8kg가 빠졌어요. 입덧 때문에 지금 한 4개월, 5개월째가 됐는데 진짜 고생하는구나. 8kg가 빠졌어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약 중에 효과가 뛰어난 약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기서 처방받는 약도 먹는다고 뭐 입덧이 뚜껑 끼거나 그러진 그러니까. 않잖아요. 이게 새로 약이 왜 안 나오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산모한테 쓸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게 전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사실상 산모한테는 임상적 시험이 크게 늘었어요. 그나마 뭐 질환의 중증도가 심하다 그러면 양해가 되는데 입덧 정도로는 임산부한테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를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모한테 쓸 수 있는 약들은 되게 오래된 약입니다. 맞아. 실제로 임신 중에 축농증이나 중이염이 생기면 약 처방하거든요. 항생제로는 보통 오그멘틴, 이것도 오래된 약이죠. 진통제로는 타이레놀, 항히스타민제는 사실 거의 안 써요. 클래스 A까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코 증상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아마 뭐 정신과나 내과도 비슷할 거예요, 사정이.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놀라운 약이 50년대에는 있었습니다. 1953년 스위스의 제약회사인 시바, 이름이 시바인데 벌써 뭔가 복스톤 같아. 약간 좀 거기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거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든 약인데 스케미 구르넨탈에서 1956년에 인수한 다음에 상용화를 했어요. 이 약을 엄청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처음에는 입덧 치료제라고 딱 만들어서 개발한 건 아니고 진정제 목적입니다. 바비트레이트 계열의 약들은 바비트레- 이거를 먹으면 진정은 되는데 막 그쵸. 숙취도 있고 예. 의존성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잠은 잘 오지만. 요즘 그래서 거의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이 탈리도마이드가 바비트레이트 계열의 약물에 그런 부작용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최소화되었다라고 해서 개발이 된 약입니다. 대단히 안전한 약이다라고 인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약물을 만들었다고 막 여기저기 쓰는 게 아니고 임상시험 절차가 있었을 때예요. 동물 실험을 했어요. 설치류에서 했는데 아예 치사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줘도 얘가 대사가 되고 죽질 않는 거야. 오케이 이건 진짜 안전한 안전하다. 약이다 라고 하고 출시를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독성 용량을 체크하면 이걸 이제 사람한테 소규모로 하고 또 데이터를 확보해서 또 하고 해서 약이 나오려면 여러 절차가 있어서 오래 걸리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제약회사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이게 일반적인 공식적인 테스트 절차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이제 팔아서 써보니까 수면 효과도 좋은데 불면증이 있는 임산부들이 먹었더니 입덧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덧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품명이 콘테르간이었는데 이게 임신 초기 증상 완화제다 라고 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먼저 독일 회사니까 독일에서 출시가 됐어요. 그때 막 팔려나가는데 이때는 독일이 원래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은 이게 이제 소련 진영, 공산주의 진영이니까 이게 서독에서 나온 약이에요. 승인을 안 했습니다. 우린 니네 약 안 써. 그래서 서독에서만 출시가 되자마자 임산부한테 흔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57년부터 포코밀리아라고 불리는 사지가 매우 짧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에 누가 있었지 원래? 히틀러가 있었죠. 히틀러가 뭐 했어? 무생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차용해가지고 이걸 빌미로 사실상 인성 확살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선천성 기형을 얘기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돼서 포코밀리아라는 진단명을 붙이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왠지 우생학에서 기반한 어떤 진단명 같으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약물이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발상 자체도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약물이 치료 목적이 있고 이거를 위해서 썼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한 시점이지 이게 무슨 기형을 일으킨다? 이런 것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 컨테르간이라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100% 기형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약물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어요. 마지막 생리 후 34일에서 49일 사이에 복용했을 때 영향을 미치고 수정 후 42일이 지난 이후에는
복용해도 별로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어렵겠다. 알기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언제 얼마나 복용했는지에 따라서 기형 정도가 달라. 영향을 받는 부위도 달라요. 초기에 복용하면은 중추신경계나 뇌, 이후에는 눈, 귀, 얼굴, 상아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손상이 진짜 발생하니까 어렵겠다. 이 질환 하나가 된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헛발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 1958년 독일에서 이거 소련에서 했던 핵무기 실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진영이 이렇게 갈려져 있으니까 방사능하고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해.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61년 말이나 되어서 판매가 중지되거든요. 이때까지 서독에서만 2,500명 정도가 탈리도마이드로 인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예 뭐 위협에 대한 경고가 없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독일 사람이라서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렌츠라는 이제 저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탈리도마이드가 이상한 것 같다고 지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독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탈리도마이드를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런 약품이 아니고서는 지금 기형아 출생이 마치 유행병처럼 그러니까, 번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반대편에서는 이건 소련에서 은밀하게 화학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왜냐면 이용하네. 당시에 이게 진영이 너무 갈라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하는데 그나마 그르넨탈에서 임신한 동물을 대상으로는 시험이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안 했었어? 안 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거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경고가 잇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르넨탈사가 인정했던 거는 말초신경염은 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철수도 하지 않고 이거를 일반 의약품, 그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었던 거는 전문 의약품으로 변경만 하고 계속 버텨요. 그러다가 아까 그 동일한 렌츠라는 의사가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산모와 기형아 발생 사이에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형아를 출산한 46명의 여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서야 그르넨탈사에서도 오케이 그럼 이건 우리가 인정할게. 그래서 61년 11월 27일에 탈리도마이드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럼 독일은 5년을 팔아먹은 거죠. 독일만 이랬냐? 아닙니다. 이게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엄청 큰 회사라면서. 진짜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회사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1958년에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독일은 탈리도마이드로 인한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을 때야. 근데 영국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걸 승인을 하고 61년에 철회될 때까지 약 2천여 명의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왜냐면 영국에서 이제 판매를 담당했던 회사가 디스틸러스라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도 약을 처방했던 의사들한테 보고를 받아요. 내가 이거 우리 환자한테 처방했는데 기형아를 출산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위험이 있던 환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 이거 이상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디스틸러는 그르넨탈사에서 더 이상 보고가 없고 우리 차원에서 투사를 해볼게 그러면서 그냥 묵살하고 계속 팔았어요. 61년이 될 때까지.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만 한 8천 명 정도의 기형아들이 태어나고 호주나 캐나다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나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58년이면 사실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이제 탈리도마이드에 대해서 얘기가 없죠.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뭐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난해서 수입을 못했어요. 수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이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먹고 이런 사는 게 약을 힘든데. 어떻게 수입을 해? 입던 약을 뭐하러 수입을 해요? 그래서 잘 보면은 피해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기도 하지만 냉전 시대의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들이죠. 동독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진영은 서독에서 나온 약을 수입을 안 해요. 아무리 좋아도 수입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진영 논리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이상한 점이 있죠.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인 미국이 없어. 엄밀하게 따져보면 17명의 피해자가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은 이 약의 미국 판매권을 확보했던 회사인 리차드슨 머럴 회사가 의사들한테 조사용으로 배포했던 약 샘플을 먹은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뭐 미리 알고 있었나? 왜 그러지? 이게 딱 한 명, 프랜시스 올덤 켈시라는 양리학자 덕분인데 1904년 캐나다 사람이에요. 공부를 되게 잘해서 캐나다의 하버드라고 하는 맥길 대학교 입학을 해서 34년에 학사, 35년에 석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대학교의 유진 게일린 박사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연구와 업무를 이어나가는데 이 팀이 이제 37년부터 FDA의 일을 이제 수주받아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항생제 중에 술파닐아마이드가 나왔어요. 지금도 쓰는 약이잖아? 이 당시에는 획기적인 약이지. 왜냐면 이 당시에 아직 페니실린이 상용화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 약이 원래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먹으려고 액체를 만드니까 애들이 자꾸 죽는 거야, 먹고. 이거 왜 이러냐라고 의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을 녹이는 용매, 디에틸렌 클리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액체로 된 약을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 올덤 켈시는 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60년 8월에 FDA의 신임 의학 검열관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탈리도마이드는 유럽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팔리던 약이고 미국보다 유럽이 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이 된 약은 FDA에서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야 이거 유럽에서도 다 팔고 독일에서 만들었어. 독일 베스트셀러다. 이 정도면 해야지. 그럼 도장 찍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입 의학 검열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탈리도메이드가 배정이 된 겁니다. 너 일 처음이니까 쉬운 거 해봐 라고 하고 리차드슨 머렐 회사에서 문서를 제출하죠. 근데 이 사람이 승인을 거부합니다. 왜냐면 동물 실험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쓰여 있지가 않고 이 약에 대해서 좋다고 이제 의사들이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의사들이. 그 명단을 봤더니 학술지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논문 쓰다가 리젝됐던 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나는 못 받겠다 라고 하니까 리차드슨 머렐은 당연히 난리가 나고 일반 인구들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 유럽에서는 쓸 수 있는 저 좋은 약을 왜 못 쓰게 하냐. 뭐 입덧 얼마나 힘든데. 너가 애 낳아봤냐? 지금 힘들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 움직이질 않아. 문서 보충해서 내. 동물 감당이 실험 자료 되는구나. 내. 그래서 이제 이 리차드슨 머렐이 부랴부랴 문서를 보충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럽에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빵빵 터져. 이미 60년이었으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말초신경염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난리가 나는데 구르넨 탈사에서 인정했던 부작용은 아까 말초신경염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때만 해도 통신이 발전한 건 아니어서 유럽에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미국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란시스도 몰랐어. 근데 말초신경염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부작용 때문에라도 못하겠다. 라고 해서 또 거부해요. 그리고 머렐 회사가 또 보충하는 사이에 해가 바뀌면서 이 약이 이제 퇴출이 된 거죠,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아예 사용을 안 한 거죠. 캐나다에선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막은 거죠. 이걸로 이제 명예시민상을 받는데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이제 수여를 하고 이게 사실 저번에 옥시콘틴 보면은 FDA에서 똑같이 심사를 했고 같은 기관이고 사실은 한참 이후의 일인데 담당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비극이 예방되기도 하고 양산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진짜 자기 신념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검증할 거 있으면 다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연세가 많았는데 그래서 막 기사가 떠 있더라고. 진짜 영웅이고 그러네. 미국에서는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오늘도 이렇게 의학의 역사를 준비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